세계 강대국 지형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단 하나의 나라가 도무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토도 없고 자원도 없고 침략의 역사도 없는 나라가 지금 세계 서열을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그 나라를 찾고 경제 위기면 그 나라에 의존하며 기술 경쟁에서는 그 나라를 견제합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움직이면 미국조차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제정치의 모든 공식을 깨뜨린 존재,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발표한 순위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까지는 예상 가능한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4위에 영국 이름이 떴습니다. 영국이 역시 4위군. 제 옆자리 친구가 안도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탑4 안에 있네요. 저도 마음 한편이 편해졌습니다. 대영 제국의 위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 철학을 전공하는 윌리엄 크로스입니다. 제 가문은 대대로 영국 해군과 외교부에서 일해온 집안이죠. 어렸을 때부터 영국이 세계 질서의 중심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4위라는 자리가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5위 독일까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위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6위라고요? 프랑스와 일본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까? 학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7위 프랑스, 8위 일본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의문과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뒷좌석에서 일본인 학생 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이건 명백히 잘못된 순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2계단이나 아래에 있다니 말도 안 됩니다. 전통적으로 아시아의 맹주는 일본입니다. 경제 규모도 일본이 더 크고 역사도 훨씬 깊습니다. 켄지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150년 넘게 아시아를 대표해온 나라였습니다. 한 영국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성과를 냈죠. 하지만 강대국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강대국은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강의실 곳곳에서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랑스 학생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고요. 한국이 프랑스보다 위라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하킨스 교수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한국이 프랑스와 일본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한국은 침략의 역사도 없고 영토도 작으며 인구도 적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프랑스가 압도적이고 경제 규모로는 일본이 훨씬 큽니다. 이건 객관적 분석이 아닙니다. 제 말에 강의실 전체가 호응했습니다. 맞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침착하게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윌리엄. 그리고 켄지, 당신의 불만도 이해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순위는 2025년 포브스에서 발표한 공신력 있는 자료입니다. 이 순위에 대해 나도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역시 이 순위는 문제가 있었군요. 켄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해졌죠. 역시 교수님도 우리 생각과 같았습니다. 한국이 6위라는 건 명백한 오류였던 거죠.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 순위가 문제인 이유는
교수님이 화면을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한국을 6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과대평가된 게 아닙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한국은 심각하게 저평가되었습니다. 켄지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더 다각화되고 심도 있는 객관적 지표들을 분석해보면 교수님이 우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6위가 아니라 3위에 있어야 합니다. 순간 강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펜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켄지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 친구는 숨 쉬는 것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프랑스 학생은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3위라고요? 러시아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까? 영국보다 한 계단 아래가 아니라 한 계단 위라는 말입니까?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교수님은 침착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 질서를 처음부터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이 3위여야 하는지 하나하나 증명하겠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노트를 펼치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먼저 출발점부터 보겠습니다. 강대국을 평가하려면 현재가 아니라 출발점을 봐야 합니다. 화면에 1953년 한국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완전한 폐허였습니다. 건물은 무너져 있었고 거리는 황폐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제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강대국의 필수 조건. 교수님은 천천히 칠판에 5가지를 적어 내려가셨습니다. 첫째, 풍부한 자연자원. 둘째, 대규모 영토. 셋째, 식민지 또는 해외 자원 통제 능력. 넷째, 조기 산업화. 다섯째, 인문과학 기반의 장기 축적. 교수님이 칠판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상 모든 강대국은 이 5가지 중 최소한 3가지 이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영국은 해양 지배력과 식민지를 가졌습니다. 프랑스는 광대한 식민지 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독일은 조기 산업화와 과학기술 축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제국주의로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거대한 영토와 인구를 가졌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영토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 5가지 중 한국이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이 5가지 중 단 하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첫째, 자연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없고 철광석도 없으며 희토류도 없습니다. 둘째, 영토가 작습니다. 남한 면적은 영국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셋째, 식민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식민지배를 당한 나라였습니다. 넷째, 산업화가 늦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농업국가였습니다. 다섯째, 과학기술 축적이 없었습니다. 대학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되기 위한 자격을 단 한 가지도 갖추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켄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한국은 애초에 강대국이 될 수 없었던 나라 아닙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켄지. 국제 정치학의 모든 이론으로 보면 한국은 강대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현재 한국의 지표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한국은 6위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이고 기이한 현상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교수님의 논리가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영국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한국은 어떻게 강대국이 된 겁니까?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그 5가지 조건을 모두 대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의 대체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하나씩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술로 대체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기술로 자원 부족을 극복했습니다. 둘째, 영토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외교력과 문화력으로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등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셋째, 식민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신뢰 기반 수출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보증하며 납기를 엄수하는 방식으로 세계 시장을 확보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넷째, 산업화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교육과 집단지성으로 초고속 전환을 이뤘습니다. 문맹률 78%에서 세계 최고 교육국가로 변모했습니다. 다섯째, 과학기술 축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략산업 집중 투자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핵심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한국은 강대국의 공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의 공식 자체를 다시 작성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강의실이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제가 배워온 국제정치학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학생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준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21세기 강대국의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영토와 자원이 국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술, 신뢰, 교육, 문화력이 국력을 결정합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첫 번째 국가 모델입니다. 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혼란이 보였습니다. 제 옆자리 친구도 펜을 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한국과 전통 강대국의 비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표가 나타났습니다. 영국, 식민지 경제 쇠퇴. 프랑스, 식민지 경제 쇠퇴. 일본, 제국주의 정체. 독일, 공업력 하락. 한국, 기술, 신뢰, 교육 상승. 교수님이 표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전통 강대국들은 과거의 방식에 의존했습니다. 그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방식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덩치가 아니라 속도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그 새로운 기준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문장을 던지셨습니다. 한국은 통계적 오류처럼 보였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류가 아니라 한국이 맞고 우리의 기준이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제 세계관이 조금씩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체급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왜 한국보다 아래에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체급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중국과 러시아는 엄청난 체급입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인구, 면적, 자원 모든 면에서 한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은 인구만 14억이 넘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한국보다 아래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체급 차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침착하게 칠판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숫자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중국 인구 14억, 한국의 28배. 중국 영토 960만 제곱킬로미터, 한국의 96배. 러시아 영토 1710만 제곱킬로미터, 한국의 170배.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윌리엄,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 숫자들은 압도적입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질문이 강의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나라는 한국보다 아래일까요?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중국의 현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방정부 부채 규모, 부동산 거품, 청년 실업률, 빈부격차 지수. 모든 그래프가 위험 수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중국은 급성장 국가의 전형적 부작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 부정부패, 빈부격차, 인구 감소, 의식과 제도의 미성숙. 14억 인구는 강점이 아니라 지금은 약점입니다. 먹여 살려야 할 인구이자 관리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됐습니다. 중국의 성장 동력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몸집 때문에 전환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작은 배는 방향을 빠르게 바꿀 수 있지만 거대한 선박은 그럴 수 없습니다. 칠판 위의 숫자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8배의 인구, 96배의 영토. 그것들이 이제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러시아의 현실이었습니다. 화면에 충격적인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GDP 2조 달러. 한국 GDP 1조 7천억 달러.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러시아는 170배의 영토를 가졌지만 GDP는 한국보다 조금 높을 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아십니까? 체급은 있지만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켄지가 숨을 삼켰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과대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명백히 드러났죠. 제재에 취약하고 시스템은 비효율적입니다. 거대한 영토는 방어해야 할 부담이지 힘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던진 질문이 오히려 저를 공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지표들이었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배터리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작은 체급이지만 속도, 기술, 신뢰, 조직력으로 체급을 뒤집었습니다. 반도체 한 분야만으로도 중국의 수십 개 산업과 맞먹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세계 무역의 혈관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프랑스 학생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중국도 반도체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와 결과는 다릅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투자했지만 여전히 한국 기술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체급이 크다고 기술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21세기 강대국은 덩치가 아니라 전환 능력이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만약 체급이 강대국을 만든다면 중국은 왜 한국보다 신뢰도가 낮을까요? 왜 세계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 제품을 선택할까요? 왜 첨단 기술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압도할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체급은 20세기의 기준입니다.
21세기는 다릅니다. 속도, 정확성, 기술력, 신뢰도가 국력을 결정합니다. 한국은 이 모든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도합니다. 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표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거대한 체급, 느린 전환, 낮은 신뢰. 러시아, 거대한 영토, 낮은 효율, 제재 취약. 한국, 작은 체급, 빠른 전환, 높은 신뢰.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체급을 이긴 유일한 국가입니다. 작은 몸집으로 거인들을 제압한 다윗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는 돌팔매가 아니라 기술과 신뢰였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얕보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덩치가 아니라 구조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제 전통 강대국들이 왜 몰락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제 질문들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 세계관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일본, 영국, 독일은 전통 강대국 아닙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수백 년간 세계를 이끌어온 국가들입니다. 일본은 아시아 최초의 선진국이고 독일은 유럽 최강의 경제 대국이며 영국은 대영 제국의 후예입니다. 켄지가 제 말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전통과 역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화와 외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전통 강대국의 현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였습니다. 붉은 선이 1990년대부터 완만하게 하향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30년째 멈춰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죠. 다음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인구 예측 그래프였습니다. 2050년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는 곡선이었습니다. 일본은 2050년이 되면 인구가 1억 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고령화율은 40%를 넘어갑니다. 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제조업 생산 지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10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에너지 위기, 제조업 공동화, 중국 의존도 심화. 유럽의 공장이라 불렸던 독일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독일 학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세 번째 그래프를 띄우셨습니다. 영국이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경제 지표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GDP 성장률 하락, 무역 감소, 투자 위축. 모든 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돌아오지 않을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선택이었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도 제조업 기반도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프의 붉은 선들이 천천히 하향하는 모습이 마치 심전도처럼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그래프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강대국의 몰락은 전쟁이나 충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프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한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강대국은 정점이 아니라 기울기로 판단한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현재의 크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방향입니다. 오르막을 걷는 나라인가, 내리막을 걷는 나라인가. 그것이 진짜 강대국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었습니다. 파란색 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GDP 성장률, R&D 투자 비율,
기술 특허 출원, 문화 콘텐츠 수출. 모든 지표가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R&D 투자 비율은 GDP 대비 4.8%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보다 높고 일본보다 높으며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다음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이었습니다. 가파른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한국의 생산성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일본이 멈춰 있을 때, 독일이 흔들릴 때, 영국이 무너질 때, 한국만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속 파란색 선과 붉은색 선들의 대비가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교수님이 두 그래프를 나란히 띄우셨습니다. 왼쪽은 전통 강대국들의 하락 곡선, 오른쪽은 한국의 상승 곡선. 이것이 현실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일본은 30년째 멈춰 있고 독일은 무너지고 있으며 영국은 돌아오지 않을 길을 걷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건 제가 아니라 세계였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가 배워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켄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영국 학생들은 자신들의 나라 이름이 몰락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장면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독일 학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학생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간단한 문장 하나였습니다. 미래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기울기가 만든다. 교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미래로 향하는 기울기입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가, 내리고 있는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상승 중인 단 하나의 나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나토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먼저 찾는가? 강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세계가 정말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신뢰 패권의 시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나토는 결국 미국이 지키는 거 아닙니까? 제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전쟁 무기는 미국이 공급하고 미국이 방어 체계를 책임집니다. 한국이 아무리 성장했어도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학생들이 다시 살아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켄지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교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스크린에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나토, 미국 무기 지원의 분노 폭발. 전차미사일 인도 최대 18개월 지연. 유럽 각국 한국 무기로 전력 재편.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나토 국가들은 긴급하게 무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전차를 주문했고 미사일을 요청했으며 탄약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의 납기 지연 현황이었습니다. M1 에이브람스 전차 12개월 지연. 패트리어트 미사일 18개월 지연. 155mm 포탄 생산 능력 부족.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약속한 시간에 보내는 나라가 이깁니다. 전쟁에서 속도는 생명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무기의 납품 현황이었습니다. 폴란드 K9 자주포 3개월 내 첫 인도. 핀란드 K9 자주포
계약 후 6개월 내 전력화. 노르웨이 K2 전차 긴급 요청 즉시 대응.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수개월 내에 인도됩니다. K2 전차는 유럽의 긴급 요청에 즉시 전력화됩니다. 천궁 방공 시스템은 나토에서 실제 전장을 바꾼 무기로 평가받습니다. 다음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방산의 생산 속도, 품질 관리, 납기 준수율. 모든 지표가 세계 최상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21세기 강대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학생들의 눈동자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스크린의 헤드라인이 강의실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러시아 전략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분석을 가장 먼저 내놓은 곳은 러시아였습니다. 화면에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서방에서 가장 신뢰받는 무기 공급국은 이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강의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가장 위협적인 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엄수하며 품질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것은 무기의 성능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넘기셨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인터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절대 일정을 어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노르웨이 국방부의 성명이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품질과 속도 모두에서 완벽합니다. 핀란드 국방군 사령관의 말도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토는 더 이상 미국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계는 한국에 전화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미국 공군 훈련기 부족 문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 훈련용 전투기가 부족합니다. 미국 공군은 한국산 T-50계열 훈련기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한국 전투기를 도입한다고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윌리엄. 이것은 강대국의 위기가 아닙니다. 신뢰의 패권이 한국으로 이동한 증거입니다. 교수님이 추가 자료를 띄우셨습니다. 미국 조선산업 재건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은 조선산업을 재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없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조선소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탄약 생산 능력 비교였습니다. 한국, 월 20만 발 생산 가능. 미국, 월 3만 발 생산 중.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탄약 생산 속도는 미국의 7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 탄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로 군대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 방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자세를 고쳐 앉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한 문장 한 문장을 바위처럼 던지셨습니다. 전쟁은 속도가 지배합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세계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저는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이라는 마지막 방패마저 무너졌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문장을 던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한국만이 이런 신뢰를 받을까? 왜 오직 한국만이 세계의 구조적 하락을 거스르는가?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답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정말로 한국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상승과 하락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한 영국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는 문명국이고 선진국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수백 년간 쌓아온 제도와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이 성장한 건 인정하지만 이 나라들과 같은 수준이라고는. 교수님은 대답 대신 조용히 5개의 그래프를 띄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이었습니다. 제조업 비중 그래프였습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의 추이를 보여주는 선이었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확실하게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었습니다. 기술 특허 출원 건수 그래프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독일이었습니다. 산업 생산 지수가 2015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프랑스였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지수가 10년째 하락 중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래프들을 화면에 놔두셨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하락 그래프들이 화면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마치 묘비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들은 전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강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켄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영국 학생들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독일 학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교수님이 5번째 그래프를 띄우셨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선이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나는 순간 학생들이 저절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파른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 배터리 시장 점유율, 조선 수주액, 문화 콘텐츠 수출. 모든 선이 위를 향해 치솟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유일하게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기술, 군사, 문화, 산업, 신뢰 모든 분야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10년 15%에서 2024년 21%. 한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 2015년 25%에서 2024년 34%. 한국 조선 수주액 세계 1위 유지. 한국 문화 콘텐츠 세계 3대 문화 강국.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독보적 1위입니다. 문화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너진 건 논리가 아니라 자존심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강대국은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움직이는 방향이 미래를 말한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강대국의 기준은 오늘의 크기가 아니라 내일의 속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미래 예측 2030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의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영국, 제조업 비중 5% 이하. 일본, 인구 1억 명 붕괴, 기술력 3위권 박. 독일, GDP 성장률 마이너스 진입. 한국, 반도체, 배터리, 조선, 문화 세계 1위 유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통 강대국들은 과거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의 문을 이미 열어젖힌 나라입니다. 강의실은 침묵이 아닌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반발도 의문도 없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칼날이 아니라 진단서처럼 냉정하고 정확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데이터를 띄우셨습니다. 한국의 R&D 투자와 미래 산업 준비도였습니다. 한국 R&D 투자, GDP 대비 4.8% 세계 1위. 인공지능 투자의 아시아 2위. 양자 컴퓨터 연구 세계 5위권. 우주산업의 세계 7위로 급상승.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미래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우주산업 모든 분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승하는 나라와 하락하는 나라의 차이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학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독일 학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래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지 그 방식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강해졌지만 그 방식이 기존 강대국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계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강대국은 현재가 아니라 방향이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유일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쥐어짰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강대국은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모든 나라가 그랬습니다. 한국도 결국 같은 길을 걸은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반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제 말을 자르셨습니다. 아니. 교수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한국은 아니에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강대국의 역사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대영제국의 식민지 지도였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영토가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인도,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200년간 지배했습니다. 아편전쟁으로 중국을 굴복시켰습니다. 아프리카를 약탈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식민지 지배 기록이었습니다.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프랑스는 알제리에서 1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자원을 수탈했습니다. 프랑스 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였습니다. 팽창 제국주의의 역사였습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정복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지배했습니다. 동유럽을 억압했습니다. 다음은 일본이었습니다. 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중국을 침략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지배했습니다. 난징에서 3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켄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지막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원주민을 학살했습니다. 멕시코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중동에 개입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과거가 투사된 화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대국의 역사 대부분은 피해 지도로 기록됩니다. 약탈, 침략, 지배, 학살. 이것이 전통 강대국이 성장한 방식입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연표가 나타났습니다. 1910년 일본 식민지배 시작. 1945년 해방. 1950년 전쟁으로 모든 것 파괴. 1953년 폐허에서 시작.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식민지 피해국입니다. 약탈당한 나라입니다. 침략받은 나라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나라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식민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타국의 자원을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전쟁을 먼저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은 그 피해 지도에 없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연표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기록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영토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식민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로 무역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수치심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교수님의 슬라이드는 잔혹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한국의 성장 방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하나씩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은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GDP 대비 교육 투자 비율이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문맹률 78%에서 세계 최고 교육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외국에서 빼앗지 않고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두 한국의 자체 기술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독재를 평화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정권이 평화롭게 교체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뤘습니다. 한국은 법치를 확립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계약 이행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보증하며 납기를 엄수합니다. 강의실은 세계사 수업이 아닌 세계관 해체식처럼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의 도덕적 강대국이다. 교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국은 그럼에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의 진화입니다. 한국은 약탈 없이, 침략 없이, 지배 없이 강대국이 된 세계사 최초이자 유일한 나라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학생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독일 학생은 깊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추가로 설명하셨습니다. 전통 강대국들은 약탈로 성장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식민지 독립 후 보복을 받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과거사 문제로 계속 시달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짐이 없습니다. 한국은 피해국이었기 때문에 도덕적 우위에 있습니다. 한국은 약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받습니다. 한국은 침략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경받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도덕적 강대국입니다. 세계사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이것이 한국이 3위여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강의실 불빛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나라의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영국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깨끗한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런 나라가 있단 말인가. 약탈 없이 강대국이 된 나라. 침략 없이 세계를 감동시킨 나라.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왜 급성장한 두 나라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지 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의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날카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급성장한 두 나라의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급성장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도 빠르게 성장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중국은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화면에 중국의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 지수가 먼저 떴습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3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정부의 비리 구조였습니다. 부패 인식 지수가 180개국 중 80위권이었습니다. 금융 부채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지방정부 부채가 GDP의 80%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사회 신뢰도 지표가 떴습니다. 전 세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출산율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 1.0명으로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중국은 14억 인구를 가졌지만 질적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극심합니다. 교육 수준의 차이가 압도적입니다.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중국은 성장했지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한숨이 터졌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성장 곡선 옆에 사회 지표 그래프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부정부패 인식 지수가 먼저 떴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교육 수준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PISA 평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대학 진학률 70%를 넘었습니다. 시민의식 지표가 떴습니다. 법치, 질서, 공공의식 모두 일본과 유럽 수준이었습니다. 사회 신뢰도가 나타났습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지수가 떴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중산층 비중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6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한국은 경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국민성과 사회 구조가 성장 속도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사회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식이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제도는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성숙해졌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한국은 급성장 국가의 부작용을 모두 피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성장과 성숙을 동시에 달성한 세계 유일의 사례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교수님이 두 나라의 그래프를 나란히 띄우셨습니다. 왼쪽은 중국, 오른쪽은 한국이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지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은 부패, 불평등, 불신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투명성, 평등, 신뢰가 향상되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작게 시작했지만 구조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인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미래 예측 2040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중국의 미래 시나리오가 나타났습니다. 부채 위기 심화, 인구 감소 가속화, 사회 불안 증가. 하향 곡선이었습니다.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가 나타났습니다. 기술 패권 강화, 신뢰 패권 확대, 문화 영향력 증대. 상향 곡선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가장 강력한 문장을 던지셨습니다. 중국은 급성장의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하락할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성숙한 사회 기반, 안정된 국민성, 기술 패권, 신뢰 패권을 모두 갖췄습니다. 한국은 21세기 가장 이상적인 국가 모델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체급이 아니라 미래의 질로 승부하는 국가입니다. 중국이 크기로 위협한다면 한국은 완성도로 압도합니다. 덩치가 아니라 건강함이 장기전을 결정합니다. 교수님이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한국은 3위보다 더 높이 갈 수밖에 없는 나라다.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3위가 아니라 3위보다 더 높이 갈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전부입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프랑스 학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독일 학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가 틀렸습니다. 제가 믿었던 강대국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한국이 실제로는 정상에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현실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잡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한국에 대해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대해 배웠습니다. 강대국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갈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배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제대로 공부해야겠다고. 더 이상 과거의 기준으로 세계를 보지 말아야겠다고.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참혹한 20세기를 지나온 나라가 21세기 세계를 이끄는 기둥이 되리라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지금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도전자도 예외도 아닙니다. 새로운 강대국의 표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